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간간히 올라가고 있는 파리 쇼츠 혹시 잘 봐주셨을까요? 네, 이전에도 조금씩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어요. 이번 영상은 앞으로 올라올 파리 한 달 살기 브이로그 시리즈의 인트로이자 하울입니다. 브이로그의 구성이 약간 산발적이고 자막에 프랑스어를 사용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브이로그만으로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더 아시는데 한계가 클 것 같았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 이번에 배운 것 따위를 종알종알 실컷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파리에서 사온 문구도 조금 함께 보려고 하는데 물론 영상이 길어지겠죠. 모쪼록 편안하시고 여유 있으신 때에 식사하시는데 심심하실 때 아니면 지하철을 길게 타고 가실 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번 파리 여행은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였어요. 한국에서 떠날 때는 새벽에도 굉장히 더웠는데 파리는 그 정도면 특별히 더운 몇몇 날의 낮을 제외하면은 겉옷을 꼭 입어야 하는 완연한 가을이에요. 이번에 갔더니 그 튤레리 정원에는 거의 막 나무에 낙엽이 절반 떨어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상기후가 있어서 여름에 굉장히 덥고 여름 끝나고도 좀 더위가 이어졌다는데 원래 8월에도 밤에는 바람이 차고 9월 되면 긴팔 긴 바지에 덧옷을 입어야 하는 정도인 게 정상입니다. 한국처럼 내내 통으로 덥고 더운 날이 계속 길어지는 시기 아니에요. 파리에 에어컨이 없다는 그런 기사 막 다 보시고 그러셨죠. 당연히 에어컨 있는 곳도 있긴 있어요. 관광객용 호텔 이런 데는 있긴 있는데 평소엔 없어요. 근데 왜 없겠냐? 없어도 되니까 없습니다. 없어도 안 죽기 때문에 없습니다. 온돌이 없는 나라는 온돌이 없어도 안 죽기 때문에 온돌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여름에도 찜통이 아니라 햇빛이 따가운 거라서 실내 들어가면 시원한 정도? 그래서 그냥 차가운 물 같은 거 마시면은 다 감당이 될 정도로 시원해져요. 그렇다 보니 가을, 겨울 옷을 싸가야겠죠. 이번에 갈 때 가을 날씨는 변덕스러우니까 반팔옷하고 얇은 패딩을 다 싸고 전반적으로 두꺼운 치마, 터틀넥 원피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어요. 덕분에 짐이 너무 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갈 때 세는데 31kg더라고요. 돌아올 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무게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서 구입한 책은 아예 싹 붙여버리고 저희 엄마 가져간 짐 중에 상당수를 다 쓰고 버리고 오는 류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빈자리에 제 새로 생긴 짐 넣고 이랬더니 제 짐이 가져갈 때 30kg, 엄마 짐이 20kg였는데 올 때는 제 거 31kg, 엄마 짐 30kg 이렇게 됐더라고요. 책을 다 부셔도 10kg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촬영 중인 날짜 기준 아직 한참 있어야지 저희 짐이 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거기서 붙이기는 금방이라 그랬는데 바로 긴 연휴가 끼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미제 그러니까 뮤지엄이라고 영어로 하죠. 프랑스어로는 미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성형입니다. 프랑스어 단어에는 여성형과 남성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어. 왜 돌아버리게 만드냐? 이를테면 영어라 그러면은 더 이런 거 그냥 명사 앞에 붙이는 이것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어를 붙여야 되는지 더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프랑스어는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둘로 셀 수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드 플러스 정관사는 뭐냐 하면 이 더인데 여자는 르 그러니까 여자는 라, 남자는 르, 복수형은 레예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제가 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약간의 물 이럴 때 사실 어디 가서는 그냥 원 워터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 워터 보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문법적으로 약간의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르라고 안 해요. 드하고 르가 합쳐지면 또 뒤라고 변해요. 그리고 드 다음에 라가 오면은 안 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가 오면은 대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또 물은 이 앞부분이 뭐라 그러죠? 이거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일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를 마시고 싶다고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게 다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뮤제 얘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뮤제들을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궁을 돌아다니면서 산 이번 여행 제 최애 이쁜이들 책 50만 원어치를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이제 못하게 됐어요. 몇 권은 이번에 보낸 책 중에 몇 권은 다꾸에도 쓰는 거여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긴 해요. 여행이라는 게 동행자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엄마와 둘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파리 갔을 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좋았거든요. 크루즈 다녀와가지고 며칠 본 거여가지고 제대로 못 봤고 해가지고 아예 지난번 집필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을 때 한 달치 예약을 해버렸었어요. 집필 중엔 좀 도피성으로 예약한 건데 파리에 있는 내내 너무 좋았고요. 엄마가 저한테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다녀오는 여행에 고통받는 딸들이 많잖아요. 다행히 저희 엄마는 늘 긍정적이고 뭐든 잘 드시고 파리에 많이 익숙하셔가지고 저는 불편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불평하시는 게 뭐 밥을 드셔야 되는데 빵이라 힘들다 이런 경우 계속 한식당을 찾아다녀야 돼가지고 막 불편하고 아니면 뭐 체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 줄 서기 싫다 내지는 뭐 나 이런 거에 관심 없다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행 취향이라는 건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건데 이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로 여행 취향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게 돼버리면 그게 굉장히 파탄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돈 쓰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다행히 저희 엄마는 저랑 똑같이 파리 좋아하시고 저희 엄마는 저랑 같이 루브르랑 베르사유에 일주일씩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길 서로 이제 원하고 있었고 가서 저희 둘 다 뭐 한 달 정도 빵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가서 외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 없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약간 같이 여행 가기 이상적인 엄마 저는 뭐 돈 내고 프랑스어 하면서 이제 엄마 최대한 이제 모시고 다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왜 그런 거 익숙하시냐면은 저희 엄마는 젊었을 때 스튜어디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하시면서 파리를 100번도 더 다녀오셨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죠. 전 엄마 젊을 적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많이 다니면서 뭐 샹젤리제 이런 데 쇼핑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엄마 소장품 같은 것들 보면 되게 옛날 수십 년 된 루이비통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파리에 오래된 곳은 안 보신 데가 없는데 근데 그때는 사적으로 개인 돈 내서 여행 간 게 아니고 근무하는 대한항공에서 이 일하라고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비행기 올 때까지 대기하는 중에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 대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항공 비행기 이런 거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때는 파리에 한 번 가면은 이를테면 뭐 대한항공 비행기가 돌아가는 게 뭐 일주일 뒤에고 약간 이런 식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파리에서 이제 지내도록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대기하는 도중에 동료분들하고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현지에서 모여서 당일치기로 가이드하는 식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지가 않았던 시기고,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었던 시기죠. 그때는 애초에 그 해외여행 하는 한국인 해외여행 하는 게 어려웠고, 또 유럽 같은 데서 한국인한테 비자도 잘 안 내줬고,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자세한 설명 같은 거를 못 듣고 그냥 다니시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효도도 할 겸 가이드 투어를 또 여러 개 예약을 해서 여기저기 잔뜩 자세히 또 봤어요. 이번 여행에서 중점을 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력. 둘째, 찍고 찍는 주마가는 여행이 아니고 자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보는 여행. 셋째, 현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게 둘러보기. 넷째, 너무 당연하지만 안전. 일단 체력 분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됐던 게 이건 뭐 모든 여행에 당연히 그리고 누구의 여행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 건데 제가 올해 초에 교토 한 달 살기 때 보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도
바로 그 피로가 누적돼서 며칠을 내리 쉬어야 돼서 보고 싶은 걸 다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손해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가 내년에 칠순이라 이제 걸음도 많이 느리고 자꾸 숨이 차 하세요. 저희는 한 달을 계획할 때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리 아까워도 휴식일로 넣었고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투어가 있으면은 전후로 빡세지 않을 짧은 일정만 끼워놨어요. 오후 3시보다 전에 거의 모든 날에 하루 일정을 끝마치려고 했고, 무엇보다 중간에 자주 호텔로 들어와서 쉬었어요. 줄 서는 거 최소화했고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저희 호텔 위치였고요. 그리고 연간 회원권이었어요. 저희 호텔은 1구 한가운데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어딘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파리 여행 가시는 한국 분들이 거의 모르는 데가 없는 호텔이에요. 거기가 저희가 다니는 어지간한 관광지는 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뭐 이를테면은 노트르담, 뭐 세느강 이런 데는 그냥 5분이면은 그냥 홀랑 가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서 뭐 한 10분쯤 더 걷는다 이러면 오르세가 보여요. 그 나와가지고 한 7분에서 10분쯤 걸으면은 루브르가 보이고, 거기서 조금 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루브르 입장이 가능한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만 더 걸어서 가면은 샹젤리제고 이런 식이에요. 저의 이 조금만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막 1분 만에 샹젤리제 이건 아니에요.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면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저희한테는 어렵지가 않았고, 사실 전철역에 들어가서 걷고 기다리고 타고 내리고 이 짓을 하느니 걷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정도 수준의 이제 거리인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짧지가 않은데, 저희 기준으로는 어디든지 너무 가기가 쉬웠어요. 전철하고 고속철도 연결이 엄청 잘 돼 있는 위치였어가지고, 보통은 어디든 이제 가깝게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차 타고도 정말 가깝게 갈 수 있었어요. 일단 루브르를 내가 9시에 가야겠다 이러면 8시 40분에 호텔에서 나가면은 9시 되기 한 5분에서 7분 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잘 돼 있었고요. 저희가 또 교통카드를 나비고 데쿠바가트라고 하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교통권이 이제 완전 거의 나비고로 거의 통일이 됐거든요. 나비고 이지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하고 찍는 쉬운 게 있고, 나비고 데쿠베르트라 그래가지고 한 주짜리나 아니면 한 달짜리 충전해 놓고 쓰는 게 있어요. 한 주 정액제 딱 이렇게 내놓으면 한 주 완전 쓸 수 있고, 한 달 딱 정액제 내놓으면 한 달 동안 정말 무한대로 맘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나비고 데쿠베르트 한 달치 되게 이제 정액 요금을 구입해가지고 다녔고요. 아침에 요거 하나 있으니까 루브르 갈 때 딱 이 1호선 타고 루브르 갔다가 점심 먹고 이 1호선 타고 호텔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쉬다가, 그리고 다시 전철 타고 다른 박물관에 그냥 슝 하고 가도 교통으로 뺏기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타도 정말 시간이 짧게 걸리고, 또 이제 이 호텔 자체가 역 바로 앞에 있고, 또 그냥 모든 것이 가까운 그 모든 게 다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돈은 비쌌어요. 돈은 비쌌지만 이거는 가치가 있었다. 이 파리 한 달 살기를 할 때 하루에 내가 내는 돈이, 하루에 들어간 돈이 뭐 호텔비, 뭐 식비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굉장히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이에 글을 썼으면 벌었을 돈이라던가 이것까지 합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 1분 1분이 아깝잖아요. 1분 1분이 아까운데 왜 3시 전에 쉬냐는, 그거는 뭐 그 다음날에 제대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밖에 나가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와 이 나비고 데쿠베르트가 저를 그렇게 많은 것을 아낄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굉장히 좋았고, 저희 엄마는 보통은 오전에 저랑 스케줄하고 대충 점심때쯤 배고프다고 이제 호텔에 들어온 다음에 호텔에 대충 뭐 먹고 낮잠을 1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엄마 그러면 이제 오후에 우리 뭐 장이라도 보러 어디 뭐 복마르시라도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느강이 걸어서 5분 거리니까 저희 엄마는 저녁에 제가 피곤하다 이제 누워 있어야겠어 이러고 옷 갈아입고 있으면, 저희 엄마 세느강에 노을 지는 거 보러 갈래 이러면서 그냥 슝 걸어갔다가 다시 이제 슝 하고 홀랑 들어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러면은 짐도 제가 뭐 어디 가서 기념품 뭐 책 이런 거 사면은 계속 생기자마자 호텔에 바로 들어와서 두고 다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또 덜 힘든 게 있겠죠. 연간 회원권은 저희가 이번에 아미 듀 루브르, 까르테 블랑쉬, 어낭아 베르사유, 모뉴망 나쇼노 그리고 장식미술관 거를 사서 5종류의 연간 회원권을 구입을 했어요. 연간 회원권은 그냥 들으시는 그대로예요. 그 특정 가격을 내면은 그 해 동안에는 무한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루브르, 오르세, 베르사유는 또 시간별로 예약해서 두고 가면 내 시간대에 사람만도 100명은 넘게 줄을 서 있고요. 내 앞타임 사람들도 아직 다 못 들어갔고 난리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연간 회원권은 전용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봤자 앞에 서너 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는 데마다 다르더라고요.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용 입구하고 이 일반 입구하고 이 시큐리티 앞에서 겹치게 되거든요. 근데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큐리티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서로 이 두 입구가 만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들어가기도 바르고 시큐리티에서도 거의 바로 체크가 됐었는데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에서 조금 걸어서 들어가고 가야지 시큐리티가 있고 이쪽에 일반 입구에서 조금 걸어와야지 입장 뒤에 이제 조금 걸어와야지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조금 줄을 서야 되긴 해요. 그리고 베르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에는 이게 따로 있는데 그 오픈런 한 이후에는 일반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가드분이 있고 한 사람씩 이제 티켓 보면서 들여보내주잖아요. 제가 여기에 가가지고 티켓을 보여주면은 사람이 여기 얼만큼 있든 저를 끊고 들여보내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또 꽤 줄을 서야 시큐리티가 가기 때문에 베르사유는 줄을 그래도 좀 서야 돼요. 오픈런 할 때는 최고예요. 오픈런 할 때는 여러분 이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가면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누가 1등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연간 회원권 사야지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저희는 한 달을 살았으니까 연간 회원권을 산 거고 또 한 군데 여러 번 갈 거니까 구입했었던 건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줄 안 서고 사람들하고 덜 부대끼니까 체력이 굉장히 절약되는데 제가 지금 이 줄도 안 선다는 것도 딱 듣기에도 체력이 절약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갔을 때도 1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런 했을 때 얘기긴 해요. 오픈런 했을 때 저희가 딱 들어가면 루브르가 원래는 모나리자 방 같은 경우 일단 들어가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최소한 400명쯤 이렇게 끼어가지고 열심히 모나리자를 보려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가까이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인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 연간 회원권으로 입장을 하면 일단 빨리 들어가면 9시 타임에 입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대별 예약을 받는 거잖아요. 9시 때 마감되면은 9시 반부터 해야 되고 9시 반도 마감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10시 거 예약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인데 10시 반에서 한 11시부터는 대충 여기저기 꽉 차는 편이긴 한데 9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어지간히 보통 루브르에 사람 많은 방도 빨리 들어가 돌아보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적하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굉장히 체력 절약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원칙, 자세히 볼 것. 유럽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고 싶으신 게 아주 많으실 거예요. 유럽에 한 번 갈 때도 너무 많은 돈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 다 해보고 싶으실 거고 특히 패키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찍고 다니시는 여행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게 나쁜 여행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여행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건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저는 에펠탑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 에펠탑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파리의 흉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 아름다운 파리에 정말로 한 달 동안 사는 체험을 어쨌든 저희는 하러 가려고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호텔을 길게 예약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가기 전에 자세히 볼 곳을 좀 정했어요. 저희는 로판 작가라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베르사유궁을 당연히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엄마는 오르세랑 루브르를 각각 일주일씩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르세는 결과적으로 일주일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루브르는 일주일 살짝 모자랐기 때문에 루브르는 제가 덜 찍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콩시에르주리 같은 데도 볼 거라 가지고 일정을 넣었는데 걔네가 중심이 되는 특정 사적이 아니었고 저희가 중심으로 삼은 특정한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 중심으로 삼아서 걔네를 뭐 최소한 며칠 이상 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 외의 곳들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막 넣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달치를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곳 두 곳을 많이
한 곳 두 곳 아니긴 해요. 5개 연간 회원권을 샀으니까. 하여튼 걔네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입장 제외하고라도 당연히 저희는 연간 회원권을 사서 뽕을 다 뽑고도 남았죠. 파리 가시는 분들이 보통 뮤지엄 패스를 사세요. 근데 뮤지엄 패스는 찍고 찍는 여행용이에요. 찍고 찍는 여행하러 가실 거면 이것도 괜찮은데, 이 뮤지엄 패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뮤지엄 패스는 비싸요. 뮤지엄 패스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이걸 뽕을 뽑으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적들을 진짜 무지하게 많이 찍고 다녀야 돼요. 근데 뮤지엄 패스의 날짜가 2일, 3일, 뭐 5일, 뭐 6일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날짜가 클수록 가격이 푹푹푹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날짜를 했을 경우가 비교적 일자당 저게 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사적을 봐야만 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개에서 3개의 사적들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간 곳은 뮤지엄 패스로는 다시 못 가요.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 짤 때 저도 뮤지엄 패스 봤는데 연간 회원권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연간 회원권 이러고 연간 회원권에 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오르세는 1층, 2층, 5층에 사전트전 특별전 했는데 그것까지 몇 번이나 또 보고 또 봤고, 베르사유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루브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조금 더 봤어야 되는데 그건 아쉬웠어요. 그건 하는 수 없었어요. 근데 루브르는 그냥 덩치가 너무 커서 그냥 말이 안 돼요. 루브르 거기는 그냥 너무 큰 곳이에요. 장식미술관은 앤티크도 많이 보고, 특별전 그 뿌아레 전도 신나게 보고, 이제 그 모뉴망 나쇼널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게 그게 영어로 머뉴먼트거든요. 이제 내셔널 머뉴먼트예요. 이걸 프랑스어로는 형용사가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가고, 모뉴망이라고 읽고, 내셔널이 이 플루럴이 되면은 내쇼노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뉴망 나쇼노라고 하는 이제 MN 카드를 샀는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 얘는 생트 샤펠 무료 입장 되고요. 콩시에르주리 무료 입장 되고요. 그리고 몽생미셸 무료 입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뉴망 내쇼는 이제 연간 회원권을 3갑하고 그 3군데 입장하는 거하고 했을 때 제가 더 뽕을 다 뽑았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얘가 봤더니 생트샤펠도 원래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제 쇼츠 중에 보셨던 엄청나게 스테인드 글라스 계속 많이 있는 거기가 생트샤펠이거든요. 진짜 인기가 많아서 오픈런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줄을 세우는 이런 그 끈 있잖아요. 그 끈이 설치되기 전에 갔었기 때문에 약간 웅성웅성 하면서 남들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입장 줄이 또 있었어요. 뭐 그거 못 썼는데 뭐 하는 수 없죠. 어쨌든 모뉴망 나쇼나 가지고 그거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다 되게 좋았습니다. 까르트 블랑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프랑스어로 약간 말하자면 백지수표, 약간 그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약간 뭐 대충 그런 느낌인데, 얘가 오르세 연간 입장권이면서 여러분 모네 수련 아시죠? 그 모네 수련 중에 엄청 큰 작품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인피니티 모양으로 돼 있는 2개 방 이렇게 전시돼 있는 그 오랑주리 미술관의 연간 회원권도 돼요. 그래서 오랑주리도 예약 안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오랑주리가 한 번 가보는 건 괜찮은데 뭐 굳이 2번까지 싶었죠. 왜냐면 저는 로판 작가로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필요한 게 많이 있진 않았어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 좋다고, 모네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받았다. 엄마는 정말 모네 수련 그것만 보면서 3시간 동안 앉아있고 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알았다. 그러고 적당히 날 잡아가지고 여행 완전 마지막 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비워둔 날이 있었어요. 그 비워둔 날에 엄마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들여보내드렸어요. 근데 정말 수련에 둘러싸여가지고 실컷 계시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파리의 힙한 가게보다는 그 자리에서 100년 넘게 있었던 노포들 막 그런 데들 위주로 다녔거든요. 그거랑 좋은 문구점도 다녔어요. 나중에 영상으로도 몇 군데 보실 거예요. 초콜릿의 맛뿐만 아니라 패키지를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가게들이니까 아르누보 화가들, 당시 활동하던 아르누보 화가들에게 의뢰했었다는 뭐 유명한 푸쉐,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좋아했었다는 향수 가게 오리자 르그랑 같은 그런 곳들을 많이 다녔고요. 또 라 메종 듀 미엘이라 그래가지고 그 파리 곳곳에, 그러니까 파리 곳곳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곳곳에 꿀들을 막 모아놔가지고 지방마다
그리고 꽃의 종류마다 다른 꿀들을 이렇게 막 다 전문적으로 해놓고 판매하고 또 세 개의 각국의 꿀들도 이제 모아놓고 판매하는 완전 꿀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그 꿀 전문점도 가서 거기에서 맛있는 사탕도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꿀 마들렌도 팔았는데 제가 집에서 베이킹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베이킹 영상 다 보셨잖아요. 그 마들렌 구울 때 당연히 꿀이 들어가잖아요. 꽤 많이 넣는다고 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먹으면서 꿀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 꿀집에서 산 마들렌만큼 꿀맛이 강력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거의 이거는 거의 설탕 말고 꿀만 넣은 수준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양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정말 꿀한 그런 마들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갔었고, 뭐 교토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이런 가게를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가게들의 전통을 느끼기도 하고, 현대와 과거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아, 또 마이유라 그래가지고, 머스타드 전문점에도 갔었는데, 이런 프랑스인들이 그 머스타드 이제 무따르드라고 하는데, 이 무따르드를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중요한 식당 같은 데 가면 식탁 위에 꼭 무따르드를 같이 주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머스타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안 먹는 사람인데 프랑스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식재료라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기에 갔더니 이제 막 지방별로 막 종류별로 머스타드가 쫙 있고 약간 한쪽에 당연히 그냥 이런 패키지로도 돼 있는데 그 말고 약간 이렇게 누르면 아래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 정수기 같기도 한 근데 그것보다 훨씬 예쁘게 생긴 되게 예쁘고 반딱반딱한 막 이런 기계에다가 딱 이렇게 막 해놓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스푼이랑 뚜껑이랑 열린 머스타드 둬가지고 맛을 보고 마음에 드는 머스타드를 고르면은 예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이쁘게 뚜껑까지 닫아주는 그런 가게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머스타드를 일반 머스타드하고 그리고 앙시엔느라고 하더라고요. 그 홀그레인 머스타드하고 둘 다 결국은 먹어봤는데 둘 다 괜찮았어요. 저는 앙시엔느가 더 좋았어요. 오르자 르그랑에서 파는 향수는 에펠탑이 지어진 만국 박람회 때 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루이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 완전 막 절대왕정기 이때 황실 조향사였던 이제 사람이 한 향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혀 망하지 않고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향사가 막 만든 향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막 마리 앙토네트도 막 좋아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향을 다시 재현하고 그 그러니까 그 향이 어쨌든 이어져가지고 막 만국군함에 막 이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라 막 이럴 때 상황이 좀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명맥에 한번 끊겼었다가 어떤 사업가가 향수랑 향수병 찾아가지고 향을 그때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고 그래서 막 향도 막 그 몇 년대 건지 막 이런 것도 써 있고요. 막 옛날에 그 이쪽도 막 아르누보 화가들에게 막 그림 그리는 거 부탁해가지고 라벨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진짜 병이 너무 예쁜데 제가 산 거 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근데 이 향마다 다 케이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 다르게 디자인돼 있어가지고 이건 헬리오트로프라고 하는 이제 향이고 뚜껑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술이 달려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파리에서 매일매일 계속 뿌리고 다녔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다니니까 진짜 너무너무 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의 문구점은 사실 가기 전까지는 기대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유럽에서 학교 다녀봐가지고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구는 그냥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파버카스텔, 까강다시 사면은 연필 괜찮아요. 그리고 몇만 원 주고 사면은 수채화 물감도 괜찮아요. 5만 원 주고 사면 노트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5천 원쯤 주고 산 지우개 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종이에 지우개에 색을 남기는 수준이고요. 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6천 원쯤 주고 사는 색연필 세트 색이 안 예쁘냐고요? 아니요, 안 나와요. 놀랍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음에 몇 개 뭔가 묻는 수준인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000원짜리 노트는 아예 없고요. 클레르 퐁테는 7,000원가량 하는 허접한 링 연습장에서 시작입니다. 이런 단순한 제조업을 전부 인건비 싼 나라로 외주해서 기술 잃었다라는 말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근데 한국도 다 요새 다 중국에서 제조하고 이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진상인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파리에서 하는 제조업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 그래 정말 저는 기대를 안 했고요. 한국에서 파리 문구점하고 검색하면 나왔었던 몇 군데 여행 초기에 들르고 말려고 했었어요. 뭐 샤크 에어방 그러니까 흔히
한국에서 제이허빈이라고 부르는 거기 거 한정판 잉크 같은 거나 뭐 수제 노트 예쁜 거 그런 게 혹시 있다면 한번 뭐 그 정도나 살까? 그 정도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근히 적어도 종이에는 한국보다 훨씬 진심이더라고요. 한국 만년필 유저분들은 제가 아까 언급한 클레르 퐁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럽에선 그냥 제일 흔하고 까르푸 가서 노트 코너 가면은 그것밖에 저가형이 안 보여서 사게 되는 건데 저 이번에 알았는데 클레르 퐁텐이 엄청 큰 그룹이고 내부에 고급 브랜드가 다 속해 있더라고요. 자크 에거방도 로디아도 클레르 퐁텐 산하더라고요. 아마 그냥 클레르 퐁텐이라고만 쓰여있는 제가 아는 링노트나 루즈리프 같은 게 애들 학용품으로 그냥 막 쓰는 용도로 나오는 라인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싸구려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화방들을 다녀봤더니 클레르 퐁텐의 이름으로 그림 그리는 용도의 종이가 꽤 나와 있었는데 라인업이 제법 있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입니다. 컬러가 다양한 여러 개의 종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얀색이 중간중간 들었잖아요. 이 하얀색들도 같은 하얀색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확실히 얘는 약간 그 거친 느낌이고 얘는 매끈한 느낌이거든요. 얘는 또 아예 완전 이런 무늬가 있는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하얀색조차 다른 이 멀티미디어 믹스 9컬러가 들어있는 그림 그리는 용도의 종이 패드 팔고 있었고요. 물론 큰 사이즈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A5에 사온 거고요. 그리고 이 내추럴 컬러의 독특한 패드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얀색 깔로 그림을 그리면은 특이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카드도 만들고 다꾸도 하고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막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얘네들로 시작한 거죠. 얘네들 약간 보고 두근 약간 뭐 그런 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갔던 문구점 중에서 이 르까레 낭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잉크의 방?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이름이에요. 여기 라파이어트 오스만 근처에 재밌는 노트의 그림 재료랑 종이 같은 것도 다양하게 파는 그런 집인데 여기서 또 뭘 샀냐면은 이 G. 랄로라고 하는 회사의 종이를 봤는데 신기해서 또 거기 있는 종류의 노트패드도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클레르 퐁텐 산하래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인데 막 뭐 금방 반짝반짝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친구는 코튼지예요. 코튼이고 매끈매끈한 종이를 라는 의미로 벨랑 매끈매끈한 종이 코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코튼 맞습니다. 이런 종이 중에서 이럴 수가 이 부분을 고급스럽게 만들지 않다니. 그래서 코튼이 들어가 있는 종이들이 이제 많이 파는데 미도리 코튼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리로 쓴 적도 있고요. 코튼이 들어가게 사실은 옛날 종이 제조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리넨이 들어가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헝겊을 많이 사용해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거의 현대에 가까워진 막 근대쯤에 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은 비싸잖아요. 근데 종이의 수요는 계속 늘죠. 근데 천은 그렇게 계속해서 쓰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되죠. 이러니까 좀 천 말고 그냥 다른 재료로 만든 종이를 막 만드는 사람에게 얼만큼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각국 정부에서 돈도 걸고 그렇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무를 이렇게 막 갈갈해가지고 펄프로 만드는 그런 게 나온 건데 코튼지의 전통이 아직 끊어지진 않았고요. 굉장히 이제 고급지로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종이보다는 약간 더 이 느낌이 강하게 있다 그래야 되나? 겉이 살짝 거친데 만약에 막 사포같이 거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막 그냥 미끄덩한 느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약간 천을 만질 때와 비슷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있다라는 말이 이 의미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했을 때 이를테면 글씨를 뭐
연필 같은 걸로 한다라고 할 때는 되게 기분 좋게 소리가 싹 나는 그런 느낌의 종이가 이런 코튼지고요. 그리고 이 베르제 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색하고 이 하얀색하고 두 개를 샀는데 둘 다 사는데 둘 다 똑같은 걸 사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림색이 약간 더 사용할 일이 적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쪽을 크림색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베르제는 뭐 이제 이번에 배웠는데 레이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레이드 페이퍼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인레이드 페이퍼를 막 흔하게 동네 문구점에서 막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게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나는 내 인생의 반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일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왜 종이를 만들 때 지금은 우리가 제일 접하기 쉬운 종이는 매끈한 복사용 A4지잖아요. 그건 매끈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옛날에 전통 방법으로 약간 종이 뭐 펄프, 천 이런 거 갈갈갈갈 한 다음에 그거를 막 물에 막 다 이제 풀려져 있을 때 그거를 채로 이렇게 떠서 말리는 게 전통 공정인데 그 채로 떠서 말리면 당연히 아래쪽에 그 채로 뜬 자국이 남겠죠. 그 자국을 인제는 공장에서 보통 만들 때 안 나오는데 그 자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이 있는 게 약간 더 고급스러운 전통적인 막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레이드 페이퍼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문구 중에서 라이프 있잖아요. 라이프 노블노트에서 그런 레이드 종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너무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표면에 뭐가 있게 보이는 이 채로 뜬 자국이 남아있게 하는 이것이 레이드 페이퍼입니다. 고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카드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를테면 카드에 뭐 글씨 쓰는 부분에 그냥 일반 A4 페이퍼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쁘게 카드 만들어 놓고 갑자기 글씨 쓰는 부분에서 약간 싸구려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의 글씨를 쓰기 좋으면서 고급스러운 노트 약간 그런 걸 찾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저는 원래 노트를 찾고 있긴 하죠. 사실. 어쨌든 이거 딱 봐가지고 이건 난 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이쪽은 같은 친구인데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얘도 이제 꺼내가지고 빛에 비추고 아까 보신 것 같은 이런 레이드가 나옵니다. 이 친구도 이제 특별한 건데 이 친구는 뚜알 앙페리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앙페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뚜알이라는 건 약간 캔버스 천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약간 휘라레지라고 부르는 종이 혹시 아시나요? 좀 종인데 뭐 이를테면 되게 고급 명함이라던가 뭐 그런 데서 가끔 볼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것 같은 약간 그 천으로 가로 세로 직조한 것 같이 생긴 그런 종이가 있어요. 이 뚜알 앙페리알도 그런 종류의 휘라레지 같은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리넨 피니쉬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리넨 피니쉬 장인데 걔가 한국에서도 무진장 비싸요. 걔는 정말 정말 비싼 고급지인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50장이 들어있는데 3만 원이다? 나쁘지 않다. 그 정도일 정도로 한국에서도 휘라레지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거래요. 이 G 랄로라고 하는 것도 클레르 퐁텐 산하의 그룹으로서 활동하는데 클레르 퐁텐이 프랑스 거잖아요. 이 G 랄로도 프랑스 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너무 안내가 성의가 없어요. 인터넷에 막 판매 페이지 보면 막 설명 한 줄도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팔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하지만 전 샀죠. 질이 좋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혹시 지금 보이실까요? 지금 제 눈으로는 보여요. 근데 되게 이게 엄청 막 강력한 요철이 있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만졌을 때 확실히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혹시 오른쪽 아래쪽에 지금 있는 이 흰 부분 보시면은 그림자진 거 보이실까요? 네, 이런 느낌의 종이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또 어떤 용도로 보통 거기서 이런 식으로 파냐면은 뭐 이렇게 윗부분에 노트패드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글을 쓰는 거냐 그냥 길 가다가 뭐 제임스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빵 2개 가지고 오기로 했다 이런 메모 하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급 편집지 용도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부분이 깔끔하게 뜯기진 않아요. 어휴, 프랑스 인간들. 상철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뜯기진 않아요. 이래서 내가 고급 편지 쓰겠냐? 네, 요런 종이고, 방금 보신 다른 종이들도 다 같이 만년필 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종이입니다. GLALO 뚜알 앙페리알, 이런 식으로 만년필로 썼고요. 이렇게 농담 다 나오고요. 이제 조금 더 결이 보이실까요, 혹시? 왜냐면 제 눈으로는 지금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넘어가면 많은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 잘 나오고요. 이 표면에 뭐가 있음에, 표면이 이렇게 요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미줄이라는 느낌 없고요. 이 뒷부분에 배김 없죠. 비침은 빛에 따라서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하면 조금 비쳐 보이는 게 강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환한 빛이 윗부분을 비치고 있으면은 저한테는 뒤에 글씨가 있다는 사실 알 수는 있지만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고급 페이퍼니까 그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프랑스 기업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뭐 기업 소개 홈페이지에 막 보면은 뭐 파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브랜드 걸 샀는데 프랑스 브랜드 거래요. 근데 무슨 홈페이지도 똑바로 안 만들어놨고, 뭐 판매한다는 온라인 샵 가봐도 거기서 막 되게 애매하게 써놨고 이래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일단 메이드 인 프랑스인 건 맞는 거지. 약간 뭐 이러면서 구입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화방 역할을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녀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산 물건을 파는 브랜드들, 당연히 프랑스산 고급 물감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이 샤그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세잔 아시죠? 정물화의 그 폴 세잔느가 많이 애용했다고 하는 물감을 파는 샤그방이라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넬리에라는 데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었는데, 뭐 다 오일 페인트, 뭐 아크릴릭, 색연필, 스케치북, 수채화 물감 뭐 이런 걸 다 파는데, 이 샤그방에서 제가 뭘 사고 싶었냐면은 수채화 물감 12구 들어가 있는, 요새 아시죠? 요새 다 고체 물감으로 나오는 거 다 이제 고체 물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종이 상자 이쁜 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거는 이런 틴 팔레트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틴 팔레트 들어있으면 바로 요거에다가 물건만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수채, 고체, 물감 팔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트까지 있으면 당연히 비싸지니까 필요 없어서 그냥 종이 상자에 이렇게 담긴 친구 예뻐 보이는 거 있었어요. 무슨 여행용이라고 써 있었고, 그리고 이 상자 컬러마다 들어있는 컬러 달라가지고 되게 이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비비드 컬러 있는 게 있고 파스텔 톤 있는 게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런 거에서 12구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대충 한 10만 원 부근?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사는 고급 수입 수채화 물감 생각하면 이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 갖고 싶다 인생에 한 번쯤 이렇게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난번에 산 그 수채화 고체 물감 하울에서 보여드려 놓고 지금까지 진짜 딱 한 번 썼기 때문에 일단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또 거기서 스케치북을 엄청 다양한 크기와 제본과 소재로 파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걔네들 역시 그냥 아니야 만년필용 종이나 사와 이러면서 안 사왔어요. 사실 또 그런 수채화용 종이로 돼 있는 큰 스케치북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인상적이었던 문구점이 에크리뚜아이거든요. 에크리뚜아는 프랑스어로 문구 상자를 뜻하는데, 문구점 이름이 이거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서구권은 카드를 많이 보내니까 가는 데마다 카드를 엄청 많이 파는데, 여기도 진열장부터 엄청 이쁜 카드가 가득 전시돼 있었고 가게 자체 제작 카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게에서 드디어 한정판, 가게 한정판이라 말하는 잉크를 샀어요. 딴 데서 막 제가 멜로디 가피크 막 이런 데도 갔는데 거기도 캘리그래피 어쨌든 전문으로 하는 샵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깃펜 이런 건 사가지고 좋았는데, 근데 한정판 잉크를 못 찾아가지고 했었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이 에크리토어에 있었어요. 가게 한정판하고 파리 한정판. 근데 파리 한정판조차 이 가게 외의 곳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잉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 가게에서 한정으로 나온 건데 여기도 자크에그방에 제조를 맡긴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디 가서 한정판 잉크 나오면 보통 세일러인 것 같이 이쪽도 자크에그방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국내 브랜드랑 하는 게 저 같은 관광객이 기념품을 살 때도 그 입장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에크리토아라고 써있죠? 이 에크리토아에서 산 이쪽은 블루 로얄.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펠링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블루를 이렇게 씁니다. 이래서 로얄 블루 컬러고요. 여기 써있는 앙크가 잉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로리에 컬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컬러 큰 것도 있었고 조그만 것도 있었는데 제가 로얄 블루랑 이 로리의 컬러를 비슷한 컬러가 없는 게 아니고 기념으로 사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엄청 큰 걸 사올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작고 저렴하고 또 들고 오기 편한 쪽으로 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 자크에그방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아래 써있죠. 이 친구는 뭐냐면은 파리에 가면은 건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파리의 예쁜 건물 있잖아요.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린 거 그거는 전부 100%라고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 뒤에 리노베이션 한 것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 오스만 담작이라는 사람이 그 파리 도시계획을 쫙 하면서 계획적으로 쫙 동일하게 세워놓은 건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건물도 약간 비슷한 자재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비슷한 그 파리의 지붕 컬러입니다. 이 잉크 이름이 파리의 지붕이에요. 요 컬러입니다. 진짜 요 컬러가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써있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아니고 파리의 파리의 지하철 이름을 쓴 컬러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제 이런 게 관광기념품이죠. 자크에그방의 본병을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제가 이 조그만한 카트리지 많이 들어있는 통 같은 거는 전에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병을 사본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병이 듣던 대로 여기 이렇게 펜 넣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통통해서 안 되고 뒷펜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게 생긴 디자인이에요. 너무 재밌게 생긴 디자인이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을 구입해 가지고 왔어요. 문구점만 다닌 건 아니고 말씀대로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무래도 문구에서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재밌었고요. 사온 새 문구들 활용할 게 기다려져요. 저희가 이렇게 여행 가기 전에 또 안전 문제를 좀 걱정했었어요. 아무래도 파리는 전반적으로 원래 한국보다 위험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벨기에 살았을 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졌다고 하고 또 여자 둘이 다녀오는 거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이런 끈 사가지고 손목에 이제 막 끙끙 이제 매달고 다니고 신용카드는 RFID 차단 케이스에 넣고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다행히 저희는 별일 없었어요. 사실 소매치기들이 노리는 건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객 티를 좀 덜 내고 가볍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좀 눈에 덜 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관광객이라 관광객 티가 나는 건 하는 수 없으니까 중요한 물건은 항상 몸 가까이 딱 붙여놓고 옷자락으로 가려두면 좀 더 확률이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물 받은 이 조그만한 가방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몸에다가 이제 그 몸 한쪽에다 이제 크로스로 매가지고 몸 한쪽에 이렇게 딱 둔 다음에 이 위에다 가디건을 입어서 가렸어요. 그러면은 훔치고 싶어도 훔칠 수 없죠. 무슨 수로 그걸 훔칠 거예요. 그렇게도 했고 좀 더운 날에는 주머니에다가 그냥 신용카드를 넣었는데 엄마가 그거 기절하려고 그랬는데 얕은 주머니가 아니고 진짜 깊게 제 거의 무릎 가까이 내려오는 되게 깊은 주머니예요. 왜 그렇게 깊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제 물건을 꺼내려면 제가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고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소매치기라는 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쁘면 당하는 건데 저희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숙소가 비싸도 일단 일구에 뒀고 주로 박물관 위주로 다녔던 것도 어쨌든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차역 쪽에 원래 굉장히 도둑이 많아요. 원래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루브르는 모나리자 있는 방이 소매치기 천국인데 그쪽은 저는 애초에 잠깐 가서 찍은 다음에 최대한 도망 다녔고요.
한 6구 이상으로 넘어가는 지역을 간 일이 거의 원래 없어요. 그때가 아마 책 붙일 때 뭐 그럴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파리도 숫자가 적은 구일수록 안전하고 깔끔하고 옷도 다 이쁘게 입고 있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딱 골목 하나만 지나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막 여기저기 막 창문 막 깨져 있고 막 그 전구 찍찍 나가 있고, 반달리즘에 그래피티에 진짜로 빨간 등도 걸려 있고 난리가 나면서 환경이 싹 바뀌거든요. 그리고 막 그 길거리에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이 되게 당당하게 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막 말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 관광객 많은 지역은 그런 경우가 어쩌다 또 가끔 있는 건 맞아요. 또 이제 그 기차역 앞에도 그냥 저희는 일부 한복판이었지만 큰 기차역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앞에 노숙자가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전했거든요. 근데 숫자가 커질수록 전반적인 그냥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무서워지는데, 저희는 그쪽에 아예 안 갔던 것도 좀 안전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여자 혼자 와도 하나도 안 무섭겠는데 싶더라고요. 진짜 저 혼자도 그냥 갈만 할 것 같아요. 물론 해 지고는 남자가 일행으로 있어도 어지간하면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원래 뭐 한국, 일본 이런 데 제외하고는 원래 그렇습니다. 뭐 아이슬란드는 괜찮아. 거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낮에는 저랑 엄마 둘 다 왕 겁쟁인데 따로 각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러다 갑자기 밥도 먹고 뭐 늦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 번 더 느꼈는데 프랑스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발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사람 있어요. 이상한 사람 있는데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 만날 확률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훨씬 나다라기보다는 뭐 저는 프랑스 쪽에서 더 좋은 경험을 했어요. 물론 관광객이니까 이상한 사람하고 깊이 얽힐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보통 저희 엄마랑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런 거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왔을 때도 다들 너무 잘해주고 되게 예의 발랐는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유럽에 살았을 때는, 그때는 멋 모르는 어린이였어가지고, 어린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뭘 잘 몰라서 인식 못했던 것들도 이번에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랑스는 파인 다이닝에 갔을 때 원래 포크가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포크라는 게 상식적으로 요런 식으로 휘어져 있으면은 요 부분이 아래가 요게 뾰족한 게 위로 오게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반대로 해놔요. 르프로코프라고 하는 좀 오래된 식당에 저희 브이로그에서 보실 건데, 거기 갔다가 세팅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뭐야, 어떤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해놨어 했는데, 무식한 사람은 저였어요. 프랑스는 그게 전통이래요. 제가 로판 작가로서 서양 에티켓북을 그렇게 읽어도 들은 적이 없는 규정인데, 제가 읽은 책들이 영국 책이라 그런가 봐요. 이게 영국 방식이래요. 프랑스에서 모든 걸 스프레드로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바게트에 바를 수 있게 모든 게 스프레드 상태로 팔아요. 저 이번에 타라마라고 하는 음식을 배웠는데, 원래 그리스 쪽 음식이라는데 파리에서 흔하게 팔더라고요. 염장한 어란을 타라마라고 부르는 건데, 성게알 넣어가지고 좀 스프레드로 만든 걸로 사가지고 빵에 발라 먹으니까 간도 맞고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맛이 나서 좋았어요. 또 생샤크라고 써있는 걸 보고 뭘까? 생선 이름일까? 이면수어 같은 건가? 사람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러고 먹어봤는데, 그건 가리비로 만든 요리래요. 대게 스프레드도 있었고,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등등의 스프레드가 당연히 다 있었고요. 당연히 베지테리언 스프레드도 있었어요. 렌틸콩으로 만든 그런 거. 한 달 동안 저희 호텔 바로 앞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호텔 앞 빵집에서 브리오슈나 바게트 사다가 버터랑 스프레드 발라서 먹고, 저녁엔 고기 사다 구워가지고 머스타드랑 같이 먹었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씩 맛보는 게.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뭐 당연히 아니긴 해요. 중간에 그 마이를 통해서 이제 예약한 한인 여행사의 근교 투어 중에서 정말 불만이 많이 생긴 게 있었는데, 너무 많이 불편했어가지고 리뷰를 그렇게 쓰고 좀 개선하셔야겠다라고 썼더니 저한테 사실이 아닌 리뷰를 써가지고 자기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제 리뷰가 가려졌대요. 그렇게 별로 기본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데, 그런 사실이 거기 리뷰 1점 별점에 안 써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믿고 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우고 있었나 봐요. 별점 1점 중에서 그렇게 남들이 신경 안 쓸 것 같은 건 냅두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리뷰를 쓰도록 리뷰 이벤트도 거기 상시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라고 리뷰 신고당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안 좋은 리뷰를 그거를 다시 게재하면은 거기서 고소를 한대요. 근데 제가 불만이 있었던 거를
어떻게 그거를 증명을 하겠어요. 제가 뭐 썼던 내용 중에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다 녹음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같이 투어 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뭐 저랑 전혀 난 모르는 그냥 그날 하루 만난 다음에 영원히 안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뷰 지워지게 두기로 했어요. 뭐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도 예약하실 때 리뷰 많고 첫 페이지에 뜬다고 그냥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요. 혹시 좀 여유가 되시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 조금씩 해보다가 마음에 정말 드는데 한 번 찾으시면 사실 거기에 계속 의뢰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여행사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기랑도 한 번 했는데 정말 이번에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같이 하셨던 분이 여행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 전문적으로 너무 좋은 지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았고 그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그냥 어디 어디 봤는데 거기 좋아할 것 같은데 혹시 해드릴까요? 거기 등록은 안 돼 있지만 라고 하셔가지고 갈래요 제발 가요 이러면서 갔는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제가 파리에서 아까 친절하다라는 얘기 아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제가 파리 다 친절하고 좋았다고 느낀 거는 그들의 엄청 느린 서비스에 고등학생 때부터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제가 거슬리게 느끼질 않아요. 프랑스는 근데 벨기에도 똑같고요. 그 사람들은 한국처럼 철저한 CS와 빨리빨리 서비스를 원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프랑스인들, 벨기에인들한테도 그들은 철저하게 안 해줘요. 뭐 여러분이 동양인이라 일부러 늦게 주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늦게 줄 리가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정말 모두에게 원래 늦게 줍니다. 원래 모두가 다 늦게 받아요. 근데 나 말고 누군가는 빨리 받았는데 그거는 그때 웨이터가 갑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누가 빨리 받을지 그거는 그 사람들도 모르고요. 그냥 되는 대로 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밥을 천천히 고르고 천천히 먹고 일터에도 늦게 가요. 자기들이 됐을 때 한다는 주의라서 약간 뜸이 들어야 밥을 먹지 약간 그런 주의여가지고 한국에서만 사셨으면은 무조건 답답해요. 그거는. 애초에 파리 여행 계획을 짜실 때 점심시간을 이를테면은 막 1시간으로 빼놓고 그 사이에 어느 유명한 식당 갔다 와야지는 그건 스스로 오후 일정을 망치고 그렇게 기분도 망치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일터에서도 점심시간 쪼잔하게 1시간 안 줘요. 사탕 가게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면 점심 먹어야 돼서 문 닫는 나라예요. 한국 스타일로 빨리 먹고 나가시려면은 카페나 레스토랑 들어가시면 원래 안 되고요. 빵 사서 어디 벤치에 앉아서 그냥 때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밥 먹거나 차 마시고 절대 먼저 계산서 안 갖다 주거든요. 그거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원래 안 갖다 줘요. 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바로 나가게 눈치 주는 교토 카페들 보다가 프랑스 카페 가니까 정반대라 좀 웃겼는데 하여간 여러분을 서브하기 싫어서 늦장 부리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만큼 앉아 계시기에 눈치 안 주는 거예요. 커틀러리를 이렇게 원래 다 먹고 나면 커틀리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접시나 이런 거 빨리빨리 치워줘요. 그런 것만 봐도 서브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조차 느리다? 그거는 그냥 그 가게에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모자란 가게가 좀 있더라고요. 계산서 원하시면 그냥 이거에서 치워주면 바로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웨이터가 보통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근처에 와서 은근히 나의 상태를 체크할 때가 있어요. 좀 조금씩 와가지고 그러면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 눈이 마주칠 때 웃으면서 Excusez-moi, monsieur 라고 하면 오십니다. 그래서 Puis-je avoir l'addition,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금방 빌지 갖다 주시고요. 그냥 외국인이니까 길게 않고 라디시옹이라고 막 라디시옹 실브플레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갖다 주십니다. 이야기가 지금 또 너무 많이 길어졌죠. 아직 덜 보여드렸었던 프랑스 문구 몇 개 더 자랑하고 마칠게요. 짠! 이거는 몽생미실에 갔을 때 구입한 기사볼펜이에요. 진짜 제 취향이더라고요. 몽생미셸이 되게 그 중세 스타일의 뭐를 되게 많이 팔아요. 중세 스타일 칼, 물론 날 안 서 있는 장난감 칼인데 그래도 은근히 퀄리티 좋은 거랑 총, 그것도 당연히 그냥 장난감 총인데 은근히 겉에 퀄리티가 꽤 잘 돼 있는 막 그런 거랑 뭐 이런 갑옷 모양으로 막 돼 있는 거랑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몽생미셸이 워낙 오래된 수도원이라 그런 건데 이 기사펜 약간 펜의 기능은 믿지도 않고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는데 한번 써볼까요? 나오네요. 놀라워라. 저는 유럽의 이런 기념품 필기구의 품질을 정말 끝없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약간 놀랐어요. 어쨌든 이 친구를 저의 필통에 넣어놓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레크루트와에서 구입한 아까 보신 잉크 외의 저의 구입품인데요. 짠짠짠. 여기 이거는 뭐냐면 거기도 좀 캘리그래피 전문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할 때 쓰는 막 노트, 좀 수제 노트, 좋은 종이 노트 이런 거 한쪽에 쫙 해놓고 팔고, 또 다른 한쪽에다가는 캘리그래피용 막 딥펜이랑 뭐 이런 거 엄청 막 놓고 팔았는데, 여기 이제 딥펜 촉을 넣어놓는 보관용 케이스. 1유로짜리라서 퀄리티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으면 펜촉 좀 보관하기 편한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1유로짜리의 케이스. 그리고 이거가 요즘 유럽에서 어쨌든 이 환경보호랑 등등등을 위해 가지고 좀 이 대체 그냥 일반 캘리포니아 삼나무 말고 약간 좀 대체 재료로 돼 있는 종이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가베로 돼 있는 종이 궁금해가지고 구입해왔고요. 이 친구는 슈거케인으로 돼 있는 종이 이제 궁금해서 데리고 왔고요. 표면이 다른데 겉보기에 막 엄청 다른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무로 만든 종이랑 크게 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종이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또 붙인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서 또 구입한 스티커인데 비싸요. 비싼데 이뻐가지고 이것만 골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쁜 게 몇 종류 있었어요. 이게 되게 그 프랑스 문구점에서 파는 빈티지 스티커? 그런 느낌의 되게 막 도안도 일본 느낌이랑 한국 느낌도 다른 요런 느낌의 막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종류가 나름대로 다양한 편이었는데 얘네 사가지고 영원히 쓰지 않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아까워서 막 이제 못 쓰고 그냥 기념으로 하나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한 장씩 딱 띄어가지고 써주는 걸로. 이거는 문구점에서 르 까르당크에서 이제 구입한 도장 중 하나인데요. 이 본나네가 프랑스어로 해피 뉴 이어 막 이런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꾸미기 좋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지만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로 해서 보통 주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본난에도 한번 약간 아래쪽에다 약간 쾅 찍어서 좀 독특함을 추구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책인데 일반 책이 아니고 스티커북이면서 컬러링북이에요. 서점 가가지고 샀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스티커들 지금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컬러링북인 거고요. 근데 이거 하고 이거 사이에 너무 공간이 없네? 맞습니다. 이거 바로 뒤에 이게 인쇄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띄고 나서 이걸 써야지, 안 그러면 번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스티커들부터 먼저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는 라 메송,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컨셉인데 샤그댕이라 그래가지고 그 꽃들 막 많이 있는,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는 집 안이잖아요. 집 안 말고 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되게 그림이 예뻐요. 그래서 컬러를 칠해도 좋지만 아니어도 그냥 일러스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이걸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얘는 얘대로 제가 잘 써줘야죠. 이런 재밌는 스티커북 겸 컬러링북 친구 데리고 왔고요. 이것도 르 까르당크에서 산 건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우리에겐 기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프랑스식으로 아마 K 약간 이런 식으로 읽을 건데, 그거랑 그웬나일레 트롤레즈 씨가 하신 디자인을 이 키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낸 것 같아요. 이런 여기 몽주날, 뭐 슈데상마베데, 뭐 아베스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써 있잖아요. 이게 이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세가 이제 ABC인데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쫙 이어지는 책인데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 친구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다 내부 구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림도 너무 이쁘고요. 주 데상마베드는 나는 나의 만화를 그린다 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만화책처럼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몽슈구나 이거는 그냥 일기장인데 이것도 레이아웃이 다양해요. 이게 또 컬러별로 그러니까 표지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표지마다 또 같은 몽슈구나리라도 내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엄청난 나만의 어쩌구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정말 사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 킵은 또 프랑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온 기념품으로서도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이 까이에 아데상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이라는 이름인데 이 안에 제가 그림 그린 스케치북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얘 또한 그냥 다양하게 일기를 쓸 수 있는 엄청나게 내부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신기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와 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좀 확인을 좀 덜 하고 샀어요. 전 이게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 아이들을 위한 50개의 시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거가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시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약간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벗겨가지고 좀 빈티지 같은 거 할 때 붙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위의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에는 주위에 프랑스어를 하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멜로디 그가피크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 여자분하고 프랑스 남자분하고 같이 그 부부시라고 알고 있어요. 두 분이 운영하시는 이 파리 시청 근처에 있는 집인데 원래는 처음에 파리 가자마자 거기로 약간 달려갔어요. 거기에서 캘리그래피 용품을 좀 특이한 걸 많이 살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대부분 한국에 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파는 이제 수제노트는 한국에서 못 사죠. 근데 제가 사실 수제노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 사가지고 왔어요. 필기체 연습하는 책. 그리고 이거는 델포닉스에서 샀는데 델포닉스란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일본 가면은 들러서 사는 롤반 나오는 회사인데 왜 파리 가서 롤반을 샀냐?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델포닉스가 있어요. 일본 문구점의 그쪽으로 진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진짜 일본 좋아해요. 진짜 일본 좋아해요. 유명한 찻집이든 어디든 가면 다 말차를 팔고 있고요. 일본산 차를 팔고 있고요. 막 그냥 길거리에 막 되게 막 힙한 막 거리에 막 기모노 판매하는 데 있고요. 무슨 갤러리 되게 막 힙한 아트 갤러리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일본풍으로 그린 그림 막 팔고 있고요. 그냥 그냥 뜬금없이 어느 막 박물관에 가면 그냥 어느 뜬금없이 일본풍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뭔가를 팔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 진짜 일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본 브랜드도 제가 이거 나 도쿄에서 봤는데 이런 게 은근히 흔하게 보여요. 이 롤반 같은 경우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에 있는 공식 문구점답게 이렇게 파리 롤반을 팔고 있었는데 파리 롤반을 팔길래 이거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루브르에서 산 건데 이 친구는 책인데 같이 안 보냈어요. 왜냐면 좀 나중에 사가지고 이런 웃기죠. 되게 저같은 오타쿠들이나 사는 아니면 이제 이집트 한창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사는 이런 컬러링 북입니다. 클레르 퐁텐에서 나왔어요. 이 윗부분에 찢을 수 있는 이런 칼슨도 나 있어가지고 칠한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들이면 칠한 다음에 찢어가지고 벽에 붙인다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뭘 샀냐면 멜로디 그라피크에서 저 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쯤 꼭 갖고 싶었었던
다른 물건을 도입했어요. 무사히 한국까지 왔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요. 왜냐면 넣어놓고 안 꺼냈으니까. 깃털펜을 샀어요. 이 깃털 끝에 강철 닙 있는 거 아니고요. 리얼 깃털 잘라서 만든 펜입니다. 가격이 꽤 돼요. 이게 12유로인가 뭐 이랬으니까 가격이 꽤 되는데, 근데 사기 전에 살까 말까를 하면서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로판 작가로서. 왜냐면 그 쇠로 된 펜립은 거의 현대에 가까워져 생긴 거, 그 전까지는 진짜 다들 깃펜을 썼어요. 여러분, 그 허공에, 그러니까 막 기차가 막 달리고 그럴 때도 사람들은 이 깃털펜을 썼습니다. 이 깃털펜을 사용하는 느낌을 제가 반드시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싸지만 인생에 한 번 자료! 이런 느낌으로 데리고 와봤어요. 얘는 나중에 몇 번 써보고 나서 또 이제 리뷰하는 영상을 올릴까 싶어요. 왜냐면 깃펜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는 저 같은 오타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온 문구 중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되게 지저분한 이런 게 있는데, 벼룩시장 가서 하나 5유로 주고 샀어요. 그 방부 벼룩시장 갔을 때 이렇게 도장 놓는 게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거기서 안 사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거기 아저씨가 엄마 깎아달라 그랬는데 안 깎아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만큼 더러우면 좀 깎아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깎아줄 것 같길래 저는 그냥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원숭이. 이거 크리스마스 카드용.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닦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닦아볼 거긴 한데, 약간 그 실컷 사용하고 난 친구들이긴 해요. 그 개 중에서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상태가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는 지저분한 것 같아도 찍을 때는 멀쩡히 찍힐 것 같은 친구들 위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렸던 이번 파리 여행 브이로그의 인트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막 말 한 번 시작하면 너무너무 길어지는데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뭐 좀 연휴랑 뭐 이런 거 겹쳐가지고 다행히 영상들을 이렇게 막 쫙 이제 빨리 이제 이 영상을 좀 빨리 올리게 됐는데, 그 뒤에도 뭐 이것저것 할로윈 다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일정을 맞추려면은 파리 브이로그가 조금 이제 길게 이어져가지고 최소한 11월 달에서 제 생각엔 아마 한 12월 달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또 이제 해질 거고, 영상마다 또 길이가 이제 또 많이 다른데, 영상 또 이제 길이마다 뭐 이를테면 막 한 5분짜리라고 하면은 5분 동안 잠깐 뭐 이제 기다리는 때 이제 보시고, 아니면 제가 진짜 길게 46분짜리도 있어요. 46분짜리는 뭐 전철 타고 계실 때라던가 뭐 식사 중이실 때라던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심심하실 때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되게 긴장하지 않고 딱히 뭐 대단한 정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 같이 구경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각이 밤이시면은 좋은 밤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번에 프랑스어로 인사할게요. 다시 만나자는 의미로 au revoir.